예, 안녕하세요. 악령 계속해서 또 이렇게 아마 몇 번째죠? 여섯 번째 시간이죠. 여섯 번째 시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툭툭 제가 이렇게 생략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건너뛰는 장면도 있는데 비단 제가 읽는 부분이나 제가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포커스를 맞추는 장면만 재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맥락이나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잡는 것 뿐이지 웬만하면은 소설 도서관이나 이런 소설 또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악령의 전편을 또 이렇게 읽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서경준 선생님이나 김연경 선생님이나 저보다 훨씬 더 뭐 저는 뭐 비교할 것도 아니죠. 지금 제 전공도 아닌데 제가 이제 전 미학 박사 학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워낙에 이 러시아 문학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유튜버 전문적인 유튜버 분들도 많고 또 다른 논문도 많고 무엇보다도 이 번역본이 또 문학동네에서 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열린 책들에서도 있고 문학동네에서도 있고 민음사에도 있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직접 읽어보시라 이러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또 제 이야기를 참조로 하시고 또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고 접근하기가 어려우시면 뭐 저랑 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주절주절 되는 걸 또 들으셔도 되고 또 하지만 정말 권해드리는 거는 이 책을 정말 읽어보시라고는 거를 조금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악령 여섯 번째 시간 맞죠? 여섯 번째 시간. 예, 여섯 번째 시간 제 4장 보급판 열린 책들 보급판 버전으로 김연경 선생님이 옮기신 거 457쪽 읽어볼게요. 자, 이제 가가노프랑 스타브로긴이 결투를 저질렀죠. 그리고 이 스타브로긴이 가가노프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명예를 올리는 건데 일부러 죽이지도 않고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급속하게 퍼져나간 결투 이야기는 우리 사교계 전체에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모두들 서둘러 만장일치로 무조건 니콜라이 푸셰볼로도비치 스타브로긴을 옹호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그의 적이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자신을 그의 친구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어느 부인이 큰 소리로 발언할 비상할 정도로 적합한 몇 마디 때문에 그 부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단번에 우리 상류사회의 사람들 대부분의 관심을 끌게 된 일을 부여한 것이다. 일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도스토옙스키 특유로 또 이렇게 막 적어낸 것 같아요. 조금만 넘어가서요. 이제 사교계의 스캔들을 이제 다 다루는 것 같아요. 460쪽.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아마 율리아 미하일로브나가 램브게 자사의 이제 부인인데 아니 스타브로 그러니까 허영심에 있는 기존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제 램브게 부부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주지사 부부를 이용해서 그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그 위험한 광대 스타브로긴의 그 책사나 모사 괴벨스 역할을 하려는 그 인간이 이제 구워 삶으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이런 그러니까 속된 얘기는 호구예요. 호구 부부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스타브로 그 호구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스타브로긴이 가가노프와 싸웠다는 것이 대학생에게 보복을 하지 않은 것이 놀랄 일입니까? 어떻게 그가 자기 집에 농노였던 사람에게 결투를 심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실로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대학생, 즉 더 이상 농노도 아닐 뿐더러 교육까지 받은 사람에게서 죽도록 모욕을 받은 사람인 그는 모욕을 준 당사자가 이전에 자신의 농노였기 때문에 그 모욕을 경멸하였다는 것이다. 경솔한 사교계는 얼굴을 얻어맞은 사람의 경멸적인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으며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어대는 사교계의 여론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이다. 463쪽. 또 이제 스타브로긴이 사고를 쳤던 것 같은데, 이렇듯 이제 그렇게 또 누군가를 모독을 했다가 스타브로긴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이렇듯 스타브로긴이 마침 463쪽 스타브로긴이 마침내 직접 나타났을 때 모두들 가장 순진한 진지함으로 그를 맞이했으며 그에게 쏠리는 모든 이들의 시선 속에서 아주 초조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스타브로긴은 곧장 아주 엄격한 침묵 속에 칩거해 버렸는데 이 점이 마음껏 수다를 떠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을 더 만족시켰음이 당연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만사가 순조로웠고 인기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의 카리스마만으로도, 그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미모만으로도, 그리고 아주 모델 같은 그런 키만으로도, 그가 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매혹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샤토프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샤토프가 그의 얼굴을 쳤을 때도 자신의 아내를 건드려서도 아니고 자신의 여동생에게 또 찝적대려고 하는 이 사람의 태도도 아니고 스타브로긴이 가지고 있는 자기 그 파워가, 매혹되는 파워가 자기를 완전히 잠식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인물이니까 뾰트르가 자신의 혁명에서 그 조합, 그런 비밀 조합에서 스타브로긴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현의 사교계에서는 누구든 일단 나타나기만 하면 그땐 어떻게 해도 자기 몸을 숨길 수가 없다. 스타브로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의 모든 예의범절을 아주 세련되게 지키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그가 즐거워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너무도 많이 참아온 거야. 여느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지.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게 있는 거야. 심지어 4년 전 우리 도시 사람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의 오만함, 그리고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만사가 귀찮고 혐오스럽다는 교만한 태도는 이제는 존경과 애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여준 그런 뭐 농노였던 대학생이 자기를 모욕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초연하게 이렇게 딱 밀어내는 태도, 가가노프와의 결투,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이 보여주는, 정말 뭐 스타브로긴도 뭐 딱히 뭐 그럴 건 없는데 그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주체의 힘에 대한 자기 확신도 아니에요. 자기 확신도 없을 정도의 자기 확신이 주변의 타자를 매혹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의기양양한 건 엄마였던 바르바르 페트로브나였다는 거고요. 스타브로긴의 미소를 지으며 줄곧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나의 빼어난 내 아들이 마리아 지모페예브나 레바드키냐와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절름발이 여자를 전혀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은 돌덩어리처럼 악몽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 자리를 잡고서 이상한 환영이나 점괘처럼 그녀를 괴롭혔으며 K 백작의 딸들에 대한 몽상과 함께 동시적으로 뒤엉켰던 것이다. 하지만 이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하기로 하겠다. 자, 여기에서는 화자가 관찰자 시점이기도 하면서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도 해요. 당연히 사교계에서는 다시금 바르바르 페트라브나에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공경심을 보였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외출을 하는 것에도 이제 이렇게 드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르바르 페트로브나, 스타브로긴의 엄마는 현지사의 부인의 댁도 이렇게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 도시에 돌아가는 상황을 이 도시의 유지로서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율리아 폰 렘부게의 부인인 그러니까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폰 렘부게의 부인인 율리아 폰 렘부게가 이제 스테판의 아들인 뾰트르에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부인님 뭐 이제 세상이 이제 변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쓱쓱쓱쓱 해대니까 완전히 이제 이 주지사 부인이 확 가버린 거야. 이제 완전히 빠져버린 거야. 자, 바르바르 페트로브나는 스테판 트로포미치에게 관한 한 율리아 미알로브에게 한 발짝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 이제 뭐 문학가를 초청을 하겠다. 이 도시에 계몽돼야 된다. 이 도시의 구 어떤 농노제라든지 러시아의 원시적인 정치 형태를 뭐 어떻게 우리 남편인 주지사와 내가 뾰트르 스테파노비치와 거기 계몽된 그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을 해나갈 거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바르 페트로브나나 스테판 베로벤스키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뭐 그런 종류의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램브게 부부의 태도가 그냥 이 둘은 거의 뭐 호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용을 당하려고 하고 있다. 이용을 당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68쪽. 뾰뜨르는 득이 만만하며 싱글대며 달려갔다. 적어도 내 기억으로는 이 무렵 그는 대체로 어쩐지 유달리 심술궂어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지나칠 정도로 성급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스타브로긴의 결투에 대해서 굉장히 적의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그는 이 사실을 뒤늦게 갑자기 알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지어 새파랗게 질리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스타브로긴이 다치게 된다면은 스타브록이라는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신적인 인간 혹은 뭐 인간신 인신론 신인론 저는 뭐 그냥 같다고 봐요. 굉장히 오만한 그런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을 자기가 이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는 거예요. 니콜라이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다는 듯 산만한 표정으로 홀을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샤토프에게도 들렀더군요. 마리아 치모페예브나를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 하시고요. 그는 줄곧 그의 뒤를 쫓아다니다 그만 부주의하게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러니까 뾰뜨르가 감히 스타브로긴의 어깨를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스타브로긴이 탁 하면서 스타브로긴이 갑자기 그의 손을 떨쳐내더니 급속하게 그에게로 몸을 돌려 위협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뾰뜨르 스테파노비치는 이상스럽고 기나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스타브로기는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가 있듯이 뾰뜨르 스테파노비치 베로벤스키가 스타브로긴에 대해서 몇 단계 아래인 사람이에요. 격이. 그러니까 지도 알아. 감히 네가 그리고 얘도 뾰뜨르도 감히 스타브로긴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서도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사에서도 나오는데 굉장히 비열하게 이 사람을 따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는 진흙밭에서 이렇게 진탕에서 이 사람을 따라가고 스타브로긴은 아주 뭐 이렇게 하등한 존재 보듯이 뾰뜨르를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스타브로긴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도 사실은 바보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제가 뭐 찌온의 암자는 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 이제 내용상 그런 내용도 있기도 하고 왜냐면 좀 읽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스타브로긴도 굉장히 어떤 입장에서는 좀 멍청한 지점이 있다. 본인이 가진 힘을 완전하게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속된 얘기로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다른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고 이 정도로 육체적 파워와 정신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현실 세계나 정치 세계에 뛰어들어서 러시아의 정국을 어떤 식으로든지 휘어잡고 뜻을 펼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샤토프가 그걸 알아본 거예요. 키릴로프도 대충 알아보고 그냥 부잣집 마나님의 절름발이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름발이라는 것이 진짜 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귀족집의 자식이고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지. 굉장히 명민하고 교활할 정도로 똑똑한데 허무주의에 짙게 빠진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하여튼 좀 읽어볼게요. 좀 자.
스테판 470쪽. 스테판은 자신이 먼저 싸움을 걸어서 지팡이를 휘둘러 뼈뜨르를 쫓아내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이랑 싸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의 흉계나 주지사의 파티에서 하는 짓거리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짓거리로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지 마라. 이 도시는 계몽되지, 네 눈에는 계몽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도시는 소중한 곳이다. 472쪽.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아버지한테 영감탱이들은 전부 지옥 같은 야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들어봐요. 뭐 지루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모욕을 알아차리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사실 더 나빴죠. 영감은 쉽게, 다시 말해서 자발적인 머슴이었으니까 일은 하기 싫으면서도 돈이라면 우리들 누구나 군침을 질질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폐륜적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타인의 죄업과 결혼을 할 형편이었으니까요. 네가 스타브로긴하고 이제 샤토프의 여동생이 썸씽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바르바르 페트로브나가 그 샤토프의 여동생을 당신한테 넘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정말 당신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존심도 없다. 정말 배알도 없다. 이렇게 지금 패배 꼬면서 지금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474쪽. 부인으로 하여금 그토록 오랫동안 자기 기만을 일삼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이 망나니 같은 놈아, 뭐 타인의 죄업 이런 편지들을 다 공개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공격하니까 망나니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입 닥치지 못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감은 내가 이렇게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걸 나무라지만 바로 이 문제를 들고 나한테 달려든 건 실은 영감이 아니겠어요. 다름 아닌 바로 내 어머니에 대한 부정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평생 동안 땡전 한 푼 쓰지 않았고 내가 16살이 될 때까지 아예 나란 놈이 이 세상에 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그 뒤엔 여기서 강탈까지 해놓고선 이젠 나 때문에 평생 동안 가슴앓이를 했다고 소리치며 배울처럼 떼를 쓰는 겁니다. 아니 내가 바르바르 빼들어보는 줄 아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 그러니까 사실은 스테판도 이런 대우를 받아 싼데 이놈도 뼈뜨르도 만만치는 않다. 그러니까 똑같은 애, 그에 비해 그 자식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스테판은 그래도 선량해요. 근데 뼈뜨르는 얘는 살인범에다가 굉장히 위험한 놈이기 때문에 스테판은 그래도 귀여운 영감탱이기는 한데 뼈뜨르는 범죄자입니다. 477조. 내 생각으로 뼈뜨르는 영감을 절망의 지경에까지 몰고 간 다음 그걸 빌미로 뭐든 간에 어떤 종류의 명백한 스캔들에 맞닥뜨리게 하자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폰 램부께를 호구로 잡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폰 램부께 이 주지사와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주지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바보 같다라는 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티를 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화재를 저질러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 공장 쉬바굴린 공장 사람들이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뾰토르 스테파노비치가 어쩔 수 없이 스포일러가 들어가요. 뾰토르 스테파노비치가 패치카를 뭐 저번부터 보셨으면 다 이제 뭐 저기 스포일러 다 아시지만 뾰토르 스테파노비치가 레바드킨과 마리아 찌모페예브나가 어디 사는지를 스타브로긴에게 언급을 해주고 유영수 패치카 그 살인마 패치카가 돌아다닌다라고 언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쉬바굴린 공장 사람들이 거기 그 마을의 저녁에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쉬바굴린 공장 사람들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이 5인조 죄송해요. 5인조 이 뼈뜨르의 수하들이 거기다 불을 질러요. 그러자마자 쉬바굴린 공장놈들이 여기다 불을 지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불이 타는 와중에 페치카가 마리아 찌모페예브나와 레바드킨을 죽여요. 그러면은 이 죽인 사람은 페치카나 스타브로긴이 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귀족인 리자와 그 속해 있던 이 영주들이 이
귀족 영주들이 이 리자베타 저기 마리아 찌모베예브나와 레바드킨을 죽였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린치를 당하게 되거든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겠어요. 프랑스 대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의 어, 좀 뭐 위험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가지기에 프랑스 대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혁명이라는 것 이후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 혁명의 폭력성이 정당화되는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혁명의 과정에 있어서 피가 수반이 되는 거는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봐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 정부가 정립이 되고 어떻게 보면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적인 절차가 시스템화 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혁명 과정에 있어서의 피와 폭력과 카오스적인 상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더러운 계략들이잖아요. 이간질, 그리고 오해, 그리고 누군가가 죽었을 때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획책 과정, 이런 건 굉장히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이거는 너무 흉계잖아요. 정말 흉악한 계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문제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얘가 이제 슬슬 가스라이팅을 시작을 해요. 484쪽. 문제는 뾰트르가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그러니까 렘브케 주지사에게 단호한 무례함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어떤 이상한 권리를 선취했는데 자기 남편의 영향력에 관한 한 언제나 예민한 아내조차도 이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뾰트르는 겉으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하면서도 그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폰 렘브케를 쓱쓱 긁는 거예요. 485쪽. 질문을 하면 대답이랍시고 씩 웃기만 하더니 끝에 가서는 원고를 그때 길거리에서 잃어버렸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서 율리아는 남편에게 끔찍할 정도로 심하게 화를 냈다. 설마 당신 청교도의 교회에 대해서 그에게 말한 건 아니겠죠? 폰 렘브케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기 시작하더니 생각에 잠기는 것은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간질을 시키면서 심리적으로 그 이 여자부터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뾰트르는 굉장히 능한 놈이죠. 뭐 공화국이 준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 정부의 원시적인 상태가 러시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뭐가 돼? 주지사 지금 일하고 있는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주지사는 뭐가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자, 492쪽 축제를 앞두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우리연의 여성 가정교사를 위한 서명 운동 차원을 벌이면서 이제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뾰트르가 훨씬 이전에 493쪽 현지사의 집에 살포해 놓은 생각, 즉 니콜라이 푸셰볼로도비치 스타브로기는 아주 비밀스러운 세계에 아주 비밀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무슨 위임을 받고서 이곳에 온 것이라는 생각을 줄곧 지속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했다. 특히 부인네 사회에서는 어떤 경박함마저 두드러졌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마치 굉장히 방만한 몇몇 개념들이 바람을 따라 흩뿌려진 것 같았다. 항상 유쾌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뭔가 지나치게 명랑하고 가벼운 것이 대두되었다. 정신의 무질서가 무슨 유행이나 되는 양 번져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이 마치 자유라는 듯이 낭만주의적 자유라는 듯이 그런 자유가 먼저 선취되어야지 구시대적인 유물이 타파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스타브로긴이 뭘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00조. 화자인 나는 이 추잡한 놈을 두고 특별히 무슨 말을 꺼내지는 않겠는데 도대체 이놈은 숫제 주의를 기울일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거는 뾰뜨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뾰뜨르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커리커처를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아주 흉흉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고 들리는 바로는 그도 여기에 참여했다고 하니 나는 이 연대기에서 사건을 묘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느 날 아침 추하고 소란스러운 성물 모독 사건 소식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우리의 드넓은 시장 광장에 따르면 고색창연한 우리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고대 유적인 오래된 성모 성당이 있다. 넉 달이 지난 지금 그것을 절도했다라는 거고 넉 달이 지난 지금 성물 모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거기에 있는 박혀 있는 보석이나 이런 거를 좀 떼어냈다는 거고 이 범죄가 전적으로 유영수 패치가의 짓이라고도 확신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여기에 냠신이 끼어들었을 거라고 덧붙이고 난다. 그 냠신이란 사람은 5인조의 백수였던 사람, 그 뼈들의 수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누구 하나 냠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아예 그를 의심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 그 당시 그가 쥐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불행한 사건으로 폰 램브께는 아주 음울해졌다. 그러니까 성상을 모독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이 악령이라는 소설에서 스타브로긴에게 온통 그 신경이 집중이 되니까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이제 죽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 그러니까 리자베타, 리자베타 니콜라예비나 뚜시나 리즈, 그러니까 바르바르 페트로브나가 자신의 아들인 스타브로긴과 결혼하게 하고자 하는 그 외동딸, 부잣집 외동딸이 민중들은 비난이든 격려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리자베타 니콜라예비나는 진흙이 묻어 더러워진 드레스를 입은 채 말을 타고 총총 떠났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게 성상에다가 존경을 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우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직한 기질이 있는 그런 아주 여자다. 오만하지만 그래서 이 여기가 지금 사실은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 율리아 미하일로브나가 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파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돈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면서까지 폰 램브게 부부가 만드는 이 저기 파티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분주다사해. 518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축제가 끝난 뒤에 자기만의 특별한 축제를 열자 더구나 스크로볼의 시기에서 말이다. 그렇게 다시금 도시 전체를 불러 모으자 아무도 이걸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어디서 더 훌륭한 취향을 가진 무대를 개최할 수 있으니까 보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폰 램브게 주지사가 저런 식으로 자선 행사의 파티를 한다라고 해서 내가 지지 않고 나 역시도 맞불 파티를 열겠다는 거죠. 여기는 좀 넘어가기 전에 조금 넘어갈게요. 뭐 블라블라 그런 얘기들이고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몹시 제6장 몹시 부산한 뾰트르 스테파노비치에서 2장으로 넘어갈게요. 535쪽
그러니까 이제부터 뾰뜨르가 그 공장에 있는 그 공장 노동자들을 선동하면서 점점 이 도시의 내부의 갈등과 폭동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놓기 시작을 하거든요. 535쪽. 경문이란 그 자체로 쓸데없는 것이고 내 생각으론 전혀 부산을 떨게 못 된다. 보름 전에 군과 이웃한 현을 다녀온 리프쯤만 해도 그곳에서 이미 그와 똑같은 종이장들을 보았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폰 렘브께 주지사에게 충격을 안겨준 주요한 사건은 슈피쿨린이 아니네요. 슈피쿨린 공장의 지배인이 마침 바로 그때 소위의 집에 있던 것과 똑같은 것으로서 한밤중에 공장으로 던져진 종이 뭉치 두세 개를 입수해 경찰에 넘긴 일이었다. 이 슈피클린 공장에서는 바로 그 슈피클린 소동이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지만 이 일을 두고서 우리 도시에서는 많이들 떠들어댔고 그런저런 변형을 가해서 수도의 신문들에까지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공장 노동자들에게 너희는 착취당하고 있고 너희의 슈피클린 공장 사람들에게 분노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지금 악령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게 뭐냐면은 당연히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것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를 마치 불법적인 행동으로 규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악령이라는 소설이 이중으로 위험한 게 뭐냐면은 노조를 결성할 때 정말 노동자들이 힘든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노동자들을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노조 일 안 하는 노조 전문 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통을 받았을 때 그 고통받은 사람을 대변해 줄 수가 있잖아요. 대변을 받아야 되고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대신 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신 말해주는 사람들이 이 노동자들이나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악몽 같은 존재가 뾰뜨르예요. 지금 뾰뜨르 스테파노비치 베로벤스키고 이 사람은 또한 더 문제가 심각한 게 광신도이기도 해요. 차라리 신을 믿고 하느님을 믿고 절대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스타브로긴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악령이라는 소설 자체가 거의 뼈뜨리가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파국이 될 수가 있고 스타브로기는 마치 눈을 감은 상태에서 총질을 해대는 어떤 그런 절대자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37쪽에서는 현지사가 뾰뜨르에게 질투심을 느끼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슈피콜린 공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획책을 하려는 것, 뭐 이런 것이겠죠. 541쪽 봐볼게요. 아니 뭐라고요? 폰 램브께는 엄격하게 그를 응시했다. 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네들을 눈여겨 봐야죠. 당신은 사람이 너무 물러터졌어요.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이게 지금 뾰뜨르가 하는 말이죠. 뾰뜨르가 이렇게까지 오만방자에게 늙은 주지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소설 나부랭이나 쓰고 계시니 이런 경우에 옛날식으로 했어야죠. 옛날식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충고요? 공장을 소독했어. 내가 명령했고 그래서 소독한 거요. 하지만 노동자들 사이엔 폭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놈들을 모조리 취업해야 해요. 그래야 일이 끝장난다니까. 폭동이라니 그건 헛소리야. 내가 명령을 했고 소독을 했는데 에이 안토노비치 당신은 사람이 너무 물러터졌어. 난 첫째 그렇게 물러터진 사람이 아니고 둘째 여기에 눈에 익은 게 또 있군요. 뾰뜨르는 문진 밑에 있는 경문으로 또 읽어봤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중은 하나에서부터 이건 시예요. 민중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다 그를 기다려왔다.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 귀족 제도의 종말을 구하고 왕정의 완전한 종말을 구하고 사유물을 공동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낡은 세계의 악행을 영원토록 복수에 내맡기기 위해서
분명히 그 장교한테 입수한 거죠. 그러니까 슈피클린 공장에서 이제 노동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노조를 조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장교에게서 입수한 거죠. 뾰트르 스테파노비치가 물었다. 아니 당신이 그 장교를 알고 있다는 거요. 여부가 있겠소. 어쩌면 정신이 나가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고. 깨물었기 때문은 아니겠죠. 근데 실례지만 만약 당신이 외국에서 이 시를 보았고 그 뒤에서 이 시가 보았다면, 이 시가 발견되었다면,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정교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군요.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보아하니 저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보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건방을 굉장히 많이 떨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어, 이 뾰트르 스테파노비치가 또 흉계를 꾸미냐면은 샤토프를 죽일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마귀 소설 같은데. 여기서 이 시에서 빛나는 인물을 샤토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46조. 샤토프, 그러니까 샤토프가 뭐라고요? 샤토프가 바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대학생이요. 아, 알겠어, 알겠어. 그러나 실례지만 도대체 샤토프라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며 당신은 도대체 뭘 청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토프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며 이 사람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죄를 그러니까 자신이 꾸미고 있는 흉계 자체를 샤토프한테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흉악한 시가 적힌 것을 러시아 정부나 러시아 황제나 황실에서 알게 된다면은 이건 분명히 일이 터질 건데, 그러기 전에 샤토프한테 모든 거를 뒤집어 엎어 씌운 다음에 샤토프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547쪽 중간 부분에 그러나 난 샤토프 때문에 청을 드리러 온 겁니다. 그를 구원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시는 그가 직접 쓴 것으로 외국에서 그를 통해서 인쇄되었거든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바로 이것뿐이고 경문에 대해선 정말이지 아무것도 몰라요. 빛나는 인물은 여기에 인쇄할 수 없어. 아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샤토프. 램브께는 뾰트르 이런 짤막한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토프가 썼다라고 그 조작한. 램브께는 뾰트르 스테파노비치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뾰트르가 말한다. 그러니까 그는 여기에서 반년 전에 이 시를 썼지만 말하자면 무슨 비밀 인쇄기를 갖고 인쇄할 수는 없게 되자 외국에서 인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분명한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샤토프, 끼릴로프 이런 인간들이 이거를 퍼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공장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꾸며들면서 혁명을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베로벤스키는 샤토프와 끼릴로프를 동시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끼릴로프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끼릴로프가 어떤 의미에서는 뭐월 몇 시에 아무런 이유 없이 죽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조작이 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뼈들인 내가 샤토프를 죽일 테니까 샤토프를 죽인 사람이 너라라는 걸 사인을 하고 자살을 해주면 안 되겠니? 너 어차피 자살할 거잖아. 이렇게 종용을 해요. 뼈뜨르가 끼릴로프에게. 그러면 끼릴로프는 만약에 싫어, 내가 왜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깨끗하게 죽을 거야. 그러면 자기 신념에서 어긋나는 거잖아. 자기는 이 세계의 어떤 행동과 무관하게 죽음을 택할 수가 있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죽였건 내가 누구를 살렸건 간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뾰뜨르가 정확하게 짚은 거죠. 내가 샤토프를 죽일 거니까 샤토프를 네가 죽고 너는 그 다음에 그 사인을 한 다음에 네가 자살해. 이렇게 종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명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뾰뜨르는 이 뾰뜨르에 대한 칭찬 아닌 칭찬이나 이 사람이 능력을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지 다 간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에 고수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처해진 모순에 대해서 완벽하게 간파를 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 능력이 있어서는
뼈뜨르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거 1부까지는 좀 읽어야 되니까 조금 더 쭉 해볼게요. 559쪽. 뼈뜨르면 어쩌면 멍청하지 않은 사람이겠지만 유영수 패치가가 그를 평한 대로 자신이 직접 사람을 지어내고는 바로 그것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조종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지만 폰 렘부께는 불확실한 것으로부터 빠져나온 순간에는 언제나 기쁜 것으로 믿어버렸다. 그러니까 호구라는 거고요. 566쪽에 이 뾰뜨르가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 기존에 있는 어떤 지성인들이나 기존에 있는 세력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기를 시작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제가 조금만 넘어갈게요. 에... 583쪽. 난 거기서 오는 길에 스타브로긴과 함께 이 끼릴로프가의 대사예요. 스타브로긴과 함께 당신에게 다시 한번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10시쯤에 오시오. 난 그와 중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기 당신의 고무공을 나한테 선물하면 안 될지. 지금 당신한테 그게 필요합니까? 나도 맨손 제조를 해보고 싶은데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겠어. 뾰뜨르가 이제 살랑살랑 그러는 거죠. 그냥 가져가시오. 뾰뜨르는 스테파노비치의 공을 뒷주머니에 넣었다. 난 스타브로긴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당신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어. 끼릴로프는 손님을 보면서 뒤에서 중얼거렸다. 끼릴로프의 마지막 말이 뾰뜨르 스테파노비치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그 말들의 의미를 미처 파악하지도 못한 채 샤토프의 집으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자신의 불만스러운 모습을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꾸려고 했다. 샤토프는 집에 있었지만 몸이 좋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옷을 입고 있었다. 이거 큰일 났군요. 뾰뜨르가 문지방에서 소리를 질렀다. 많이 아픕니까? 그의 부드러운 얼굴 표정은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뭔가 표독스러운 것이 눈 속에서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난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저 머리가 좀. 샤토프가 신경질적으로 자리에 일어났지만 그는 심지어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난 바로 그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어서는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온 거예요. 뾰뜨르가 말했다. 당신은 거기서 당신이 어떤 식으로 조합을 탈퇴할 것인가,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양도할 것인가를 우리와 함께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거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샤토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난 누구에게 해명할 의무가 없어. 날 풀어주시오.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뾰뜨르 대사예요. 당신에겐 많은 것이 위임됐었어요. 당신은 단도직입적으로 손을 뗄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그 점에 대해 분명하게 선언을 한 적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난 여기 왔을 때 문서로 분명하게 선언했어. 샤토프가 말했다. 아니 분명하지 않아요. 뾰뜨르가 말한다. 난 당신에게서 예를 들자면 빛나는 인물을 보내서 여기서 인쇄를 하고 그 판본들을 요구가 있을 때까지 여기서 당신 집에 숨겨놓도록 했죠. 따라서 당신에게 뭐든 위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죠. 뭐 이제 참 좋겠다. 뼈뜨르는 거리로 나오면서 즐겁게 머리를 흔들었다. 저녁이면 넌 참 좋을 거야. 난 이제 바로 너 같은 인간이 필요하거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러시아 신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구만. 그러니까 샤토프를 죽이려는 것과 끼릴로프까지 보내려는 것,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빛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샤토프의 입장에서는 스타브로긴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중의 의미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뾰뜨르에게는 샤토프라는 인물이 위험 인물이다라고 지금 가스라이팅을 해놓고 있고, 샤토프는 또 빛나는 인물을 스타브로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빛나는 인물이 메시아로 올 것을 이 폭동 이후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읽어야겠네요. 592쪽. 이제 뾰뜨르와 스타브로긴의 대사예요. 당신이 그런 고백을 하고서도 리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녀를 불행한 여자로 만든다면 난 당신을 담장 밑에서 개를 패듯 지팡이로 패서 죽일 겁니다. 감히 이런 소리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마브리키가 한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즈를 이게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이거는 리즈의 또 다른 그 사랑하는 남자가 하는 대사예요. 그는 벌떡 일어나서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 방에서 뛰어들어온 뾰뜨르는 주인이 전혀 예기치 못한 희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스타브로긴이겠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그냥 뾰뜨르를 스타브로긴의 흉악한 개로 묘사하고 있어요. 당신이군요. 스타브로긴은 큰 소리로 껄껄 웃었다. 그가 이렇게 껄껄 웃어댄 이유는 그토록 저돌적인 호기심을 갖고 들어온 뾰뜨르의 몰골 때문인 것 같았다. 당신은 문 앞에서 엿들었소? 우리 일당에게로 갑시다. 매우 기쁘군요. 당신은 지금 이보다 더 적절한 생각을 해낼 수는 없을 거요. 그는 모자를 집어들었고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갔다. 우리 일당을 보게 될 거라 미리 그렇게 웃는 겁니까? 뾰뜨르는 즐겁게 비유를 맞추었는데 자신의 동행자가 스타브로긴이 혼자 인도의 바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으며 이로써 자기 혼자서 인도를 전부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도의 좁은 벽돌길을 따라 걸으면서 자신의 동행자와 나란히 보폭을 맞추려고 애쓰기도 하고 완전히 진흙탕이 길거리 쪽으로 뛰어내려가기도 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스타브로기는 동급으로 생각도 안 하고 중간에서 걷고 있고 이 사람은 그거를 개처럼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웃는 게 아니에요. 스타브로긴이 큰 소리로 말한다. 오히려 그곳 당신네들의 모임에서 아주 진지한 족속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무뚝뚝한 아둔 백인들이죠. 무뚝뚝한 아군 백인들보다 좋을 건 없지. 그거는 마브리끼를 얘기하는 거군요. 지금 당신에게 약혼녀 리즈를 양보하러 왔다고 확신하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뾰뜨르는 스타브로긴에게 있어서 리즈와 차라리 결혼을 해서 폰 램부께 부부처럼 만들고 싶어해요. 그래야지 더 보기가 좋으니까. 근데 스타브로긴이 마리아 찌모비에브나 같은 조금 불쌍하고 절름발이에다 정신이 온건치 못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건 이상한 결합이 되거든.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스타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못 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리즈랑 연결을 시켜주고 싶어 하기는 해요. 뾰뜨르가. 그러니까 미치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타브로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그렇고 그런 불황자들이지. 진료죠. 이건 뾰뜨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들도 다 쓸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내게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뾰뜨르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수령이고 당신은 힘입니다. 난 그저 당신 곁에 서 있는 비서일 뿐이죠. 아시겠죠? 우리는 커다란 보트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단풍나무로 만든 노, 실크로 된 돛대, 뱃머리엔 아리따운 처녀가, 빛과 같은 리자베타 니콜레예비나가 있고, 아니면 저기 무슨 노래 가사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벽한 상황을 내가 연출해 줄게. 너는 그냥 여기에 태양과 또 다른 차르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줘. 그리고 마리아 찌모비에브타 같은 그런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라 저렇게 리자베타 같은 아가씨와 결혼을 한 다음에 네가 완벽한 모습으로 보내줘. 난 그걸 연출해 줄게. 스타브로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에요. 말이 막혀버렸군요. 스타브로긴이 껄껄 웃었다. 클럽이 어떤 힘들로 구성되어 있나 하고 손가락으로 세고 있잖소. 이 모든 것이 관리근성이고 감상성이고 이 모든 것이 훌륭한 녹말풀이지만 훨씬 더 좋은 장난거리가 있어요.
그럼 당신은 그들이 흘리게 만든 피로써 그들 모두를 마치 밧줄 하나에 묶듯 당신은 올가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샷도프를 죽인 다음에 그 공범을 만들어 버리면은 뾰뜨르가 그거를 다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당신의 노예가 되어 감히 폭동을 일으킬 생각도 못하고 하하하. 그랬더니 뾰뜨르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네 놈은 나한테 그 말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해. 그러니까 본인이 개 취급받는 거를 알아요. 속으로 네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타브로기는. 어쩌면 바로 오늘 저녁이라도 네 놈은 말이야. 너무도 많이 나한테 건방을 떨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충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협잡이라는 거죠. 자, 1부는 여기서 끝이 나고 제가 뭐 다는 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6번째 이야기까지 왔는데 조금 이야기가 길다 보니까 뭐 저의 부족한 능력이나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단 뭐 7번째 시간을 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제가 하에서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스타브로기 지금까지 한 얘기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스타브로기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사유의 실험에서 극단의 위치에 있는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뾰뜨르는 그걸 철저하게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구세대적인 세력을 절멸을 하고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 만한 어떤 포부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이야, 그냥 혼란을 위한 혼란, 그리고 혼란을 통해서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움직임, 그리고 기괴할 정도로 주체의 사상, 주관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능력에 잠식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방법론은 무조건 스타브로겐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본인들이 주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스타브로겐의 방법론을 따라간 이상 그들은 스타브로겐에게 모두 다 종속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는 스타브로기는 그런 그들을 매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목적으로 활용할 만한 아무 생각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상권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학원 보급한 버전으로 악령 학원을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